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단순한 책 리뷰를 넘어섭니다. 1982년부터 2025년까지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여전한지, 우리는 어디쯤 와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40분 넘는 긴 여정이지만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2016년 출간된 82년생 김지영은 단순한 소설을 넘어 하나의 사회현상이 되었습니다. 조남주 작가는 방송작가로 일하면서 주변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며 이 작품을 썼습니다. 100만 부 이상 판매되며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2019년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 자체가 의미심장합니다. 김지영은 1980년대 한국에서 여자아이에게 가장 흔하게 붙여진 이름 중 하나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82년생 중 지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 약 2만 명이 넘습니다. 즉 김지영은 특정한 개인이면서 동시에 그 시대를 살아간 수많은 여성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김지영은 1982년 4월 1일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탄생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시댁으로부터 눈치를 받았고 결국 아들을 낳기 위해 다시 임신해야 했습니다. 김지영에게는 언니 은영과 남동생 지석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김지영은 성차별을 목격하고 경험합니다. 명절이 되면 남자 친척들은 거실에 앉아 TV를 보며 과일을 먹는 동안 여자들은 부엌에서 끊임없이 일했습니다. 음식도 남자들이 먼저 먹었고 좋은 부위는 남자들 몫이었습니다. 김지영과 언니는 어린 나이부터 설거지를 도와야 했지만 남동생은 공부해야 한다며 면제받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김지영은 같은 반 남학생에게 치마를 들쳐쥐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말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남자애가 너를 좋아해서 장난치는 거야였습니다. 가해 행동이 애정 표현으로 정당화된 것입니다. 중학교 때는 더 심각한 일을 겪습니다. 학교 앞에서 한 남성이 여학생들을 보며 자유행위를 하는 모습을 목격했고 겁에 질려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반응은 내가 짧은 치마를 입어서 그런 거야. 조심해야지였습니다. 피해자인 김지영이 조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김지영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진학을 앞두고 아버지는 주저했습니다. 여자는 어차피 시집 가는데 무슨 대학이 필요해. 그 돈으로 지석이 학원을 더 보내는 게 낫지 않겠어? 다행히 어머니가 저는 공부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딸들만큼은 배우게 해주세요 라며 간곡히 설득해서 김지영은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마케팅을 전공한 김지영은 졸업 후 홍보대행사에 취직했습니다. 일을 좋아했고 잘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도 차별은 계속됐습니다. 능력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김지영이 더 나은데도 승진은 남자 동기가 먼저 했습니다. 상사는 여자는 어차피 결혼하면 그만둘 거 아니야 라고 말했고 회식 자리에서는 여직원들에게 자연스럽게 술을 따르고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이 요구됐습니다. 회식 후 기각일 김지영은 남성들의 따라오기와 성희롱을 경험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없다.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라는 식의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직장에서 김지영은 정대현을 만났습니다. 대현은 비교적 진보적이고 이해심 있는 남성으로 보였습니다.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불평등이 있었습니다. 예단, 예물, 신혼집 마련의 경제적 부담이 남성 측에 더 크다는 이유로 여성 측 가족은 더 많이 양보하고 참아야 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결혼 후 김지영은 임신했습니다. 회사에서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네. 중요한 프로젝트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 같은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상사는 회사 사정도 생각해야지라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결국 김지영은 퇴사를 선택했습니다. 아니,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업주부가 된 김지영의 일상은 고되고 외로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를 돌보고 밥을 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다시 아이를 돌보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주말도 휴일도 없었습니다. 24시간 긴장 상태였습니다. 남편 대현은 도와주려고 했지만 육아는 기본적으로 김지영의 책임이고 자신은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지영은 카페에서 잠깐 쉬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회사원 남성이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맘충들 좋겠다. 애 아빠가 벌어온 돈으로 낮부터 편하게 카페나 다니고. 김지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도 얼마 전까지 직장인이었고 열심히 일했으며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데 사회는 전업주부를 게으르고 남의 돈으로 사는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김지영은 점점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김지영이 아니라 누구 엄마, 누구 며느리, 누구 아내로만 불렸습니다. 자기 시간도 자기 공간도 자기 꿈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김지영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다른 사람의 목소리와 말투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어머니처럼 말했고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회사 선배처럼 말했습니다. 모두 김지영의 인생에서 중요했던 여성들이었고 각자의 억압과 좌절을 겪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남편 대연은 놀라서 김지영을 정신과에 데려갔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김지영이 해리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지영은 자신이 겪은 억압과 차별, 좌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채 쌓아두었고 그것이 결국 정신적 증상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소설은 사실 이 정신과 의사의 시점에서 김지영의 사례를 정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김지영의 삶이 조금씩 드러나고 독자는 그녀의 증상이 개인의 약함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소설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정신과 의사가 퇴근하며 아내에게 전화합니다. 여보, 오늘 회식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당연하다는 듯이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아이를 돌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김지영의 문제를 이해하고 진단하는 전문가조차 자기 삶에서는 같은 구조를 재생산하고 있었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의 독특한 점은 소설과 르포르타주의 경계를 넘나든다는 것입니다. 작가는 허구의 인물 김지영의 이야기를 쓰면서 동시에 실제 통계와 사회 현상을 삽입합니다. 예를 들어 김지영의 탄생 장면 이후에는 1980년대 한국의 출생 성비 불균형에 대한 통계가 나옵니다. 직장 차별 장면 후에는 여성 고용률과 임금 격차 자료가 제시됩니다. 이런 방식은 김지영의 경험이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합니다. 담담한 문체도 특징입니다. 작가는 감정을 과도하게 드러내거나 독자를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일어난 일들을 차분하게 기록합니다. 이 건조함이 오히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과장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다루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일상적 차별의 누적입니다. 김지영은 극적인 폭력을 당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매일 작은 차별들을 경험합니다. 하나하나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길 수 있는 일들이지만 평생 누적되면 바위에 구멍을 뚫는 물방울처럼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두 번째 주제는 보이지 않는 노동입니다.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은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가치 없는 일로 취급됩니다. 전업주부는 일하지 않는 사람으로 분류되고 그들의 노동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세대를 관통하는 억압입니다. 김지영의 할머니, 어머니, 김지영 자신, 그리고 미래의 딸로 이어지는 이야기. 형태는 조금씩 달라지지만 본질적인 불평등은 계속됩니다. 왜 이 책이 중요한가? 82년생 김지영이 중요한 이유는 침묵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여성들은 자신의 경험을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혼자 삼켰습니다. 이 책은 그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임을 보여줬고 수많은 여성들이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라고 깨닫게 했습니다. 동시에 이 책은 불편한 대화를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출간 후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고 찬반 양론이 팽팽했습니다. 하지만 논쟁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이전에는 말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겨지던 문제들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토론되기 시작했으니까요. 저는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주인공이 영웅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이 담담하게 서술될 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평범함이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이것이 허구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김지영이 태어난 1982년은 어떤 시대였을까요? 이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작품을 더 깊이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경제 발전과 그림자. 1982년 한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1인당 GDP는 1970년 279달러에서 1982년 1824달러로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제 성장의 과실은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경제 발전의 주역이면서도 그 혜택에서는 소외되었습니다. 섬유, 봉제, 전자산업 등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저임금으로 장시간 노동했지만 그들의 기여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자식들의 교육비를 벌기 위해 시장에서 장사를 하거나 공장에서 일하거나 가내수공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동은 가계 보조 정도로 여겨졌고 남편의 노동만이 진짜 일로 인정받았습니다. 1982년 전후는 한국 사회에서 남아선호 사상이 가장 극심했던 시기입니다. 통계가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정상적인 출생 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 10만 5,106명 정도입니다. 하지만 1980년대 한국의 성비는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둘째, 셋째 아이의 성비가 문제였습니다. 첫째가 딸인 경우 둘째에서 아들을 낳기 위한 시도가 이뤄졌습니다. 첫째, 둘째가 모두 딸인 경우는 더 심각했죠. 셋째 아이의 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 130명을 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낙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초음파 검사로 태아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여아를 임신한 경우 낙태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었지만 암암리에 이루어졌습니다. 김지영의 어머니가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시댁의 눈치를 봐야 했던 것, 그리고 아들을 낳기 위해 다시 임신해야 했던 것은 바로 이런 시대적 맥락 속에 있습니다. 여성 교육의 확대와 한계. 흥미롭게도 1980년대는 여성 교육이 크게 확대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1980년 여성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75.2%로 처음으로 남성 76.4%가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대학 진학률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육 기회의 확대가 바로 평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는 아들의 교육을 우선시했습니다. 딸은 시집갈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교육 투자에서 차별을 받았습니다. 또한 교육받은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한 후에도 차별은 계속되었습니다. 여자는 어차피 결혼하면 그만둘 것이라는 편견 때문에 중요한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승진에서 누락되는 일이 흔했습니다. 법과 현실의 괴리. 1980년대 한국의 법률은 겉으로는 평등을 표방했습니다. 1987년 개정된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가족법은 여전히 가부장적이었습니다. 호주제가 유지되었고 이혼 시 자녀 양육권은 주로 아버지에게 돌아갔습니다. 재산 상속에서도 아들과 딸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차별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여성 지원자를 처음부터 배제했습니다. 채용 공고에 남자만이라고 명시하는 것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결혼퇴직제나 출산퇴직제를 운영하는 기업도 많았습니다. 1982년의 한국 가정은 전형적인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밖에서 일하고 돈을 벌어오는 사람, 어머니는 집에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역할 분담이 명확했습니다. 이런 구조는 경제적 현실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많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보조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주부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든 공장에서 일하든 그것은 가게를 돕는 것이지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같은 가족 행사에서 성 역할은 더욱 뚜렷했습니다. 여성들은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행사 당일에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반면 남성들은 손님을 맞이하고 대화를 나누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불평등한 노동 분담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1980년대 미디어와 대중문화는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TV 드라마와 광고에서 여성은 주로 현모양처나 로맨틱한 사랑의 대상으로 그려졌습니다. 직업을 가진 여성이 등장하더라도 결국은 결혼과 가정으로 돌아가는 서사가 많았습니다. 여성 잡지들은 좋은 아내 되기, 현명한 어머니 되기 같은 주제를 주로 다뤘습니다. 여성의 가치는 가정에서의 역할로 정의되었고 개인적 성취나 자아 실현은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김지영은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경제는 발전했지만 성평등은 요원했던 시대, 법은 평등을 말했지만 현실은 차별적이었던 시대. 바로 이런 맥락을 이해해야 김지영의 이야기가 왜 그토록 많은 여성들에게 공감을 얻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김지영이 태어난 1982년부터 43년이 지난 지금 한국 사회는 얼마나 변했을까요? 통계와 현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교육 분야에서 일어났습니다. 2024년 기준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약 74%로 남성 65%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이는 놀라운 역전입니다. 1982년에는 남성의 대학 진학률이 여성보다 훨씬 높았으니까요. 대학원 진학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사, 박사 과정에서 여성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대, 법대 같은 전문대학원에서도 여학생 비율이 4,050%에 달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보입니다. 김지영의 어머니 세대는 오빠들의 학비를 대기 위해 중학교 졸업 후 취직해야 했습니다. 김지영 세대는 아버지의 설득 끝에 겨우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젊은 여성들은 교육에서 남성과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나은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도 증가했습니다. 1982년 약 42%였던 것이 2024년에는 약 54%까지 올라왔습니다. 더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의 연령대별 그래프를 보면 여전히 M자 곡선이 나타납니다. 20대에 높아졌다가 30대 출산 육아기에 급격히 떨어지고 40대에 다시 올라가는 패턴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김지영처럼 말이죠. 물론 1982년보다는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되었고 어린이집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육아는 주로 여성의 몫이고 많은 여성들이 일과 육아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임금 격차도 여전합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약 3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31% 적게 받는다는 뜻입니다. 기업 임원이나 고위공직자 중 여성 비율은 여전히 낮습니다. 2024년 기준 상장기업 임원 중 여성 비율은 약 6% 수준입니다. 정부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도 10%를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국회의원 중 여성 비율은 약 19%입니다. 세계 평균 약 26%보다 낮고 북유럽 국가들 4,050%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교육받은 여성들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상층에는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성들은 입산을 할 수 있지만 승진의 사다리를 올라가는 과정에서 점점 탈락합니다. 20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가사노동 시간은 여성이 하루 평균 3시간 7분, 남성이 54분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3배 이상 많이 합니다. 육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유아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여성은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육아를 하지만 남성은 1시간 30분 정도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 비율은 증가 추세이긴 합니다. 2024년 약 30%가 남성입니다. 1982년에는 육아휴직 제도 자체가 없었고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남성 사용자는 12%에 불과했으니 분명한 진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70%는 여성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평균 기간이 여성보다 짧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직장 문화가 아직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인식의 영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성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높습니다. 2024년 한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약 70%가 가사와 육아는 부부가 동등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50대 이상에서는 이 비율이 40% 정도였습니다. 세대 간 인식 차이가 명확합니다. 여자는 어차피 결혼하면 그만둘 것이라는 편견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특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식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법적 제재도 있고 사회적 비난도 따르기 때문입니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인식도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럴 수도 있지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라고 넘어갔던 일들이 이제는 명확히 문제로 인식됩니다. 미투 운동 이후 이런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법과 제도도 진보했습니다. 2005년 호주제가 폐지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가족관계 등록법이 시행되어 더 평등한 가족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도 강화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양성평등기본법 등이 제정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의 제도도 도입되고 확대되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국가 지원도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법과 제도는 진보했지만 문화와 관행은 더디게 변합니다. 여전히 명절에는 대부분의 가사노동을 여성들이 담당합니다. 직장에서 여직원은 차나 따라라는 식의 발언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전업주부에 대한 편견도 여전합니다. 김지영이 카페에서 들었던 맘충 같은 비하 표현은 2025년에도 존재합니다. SNS에서는 여성 혐오적 표현들이 난무합니다. 동시에 남성들의 피해의식과 백내시도 강해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과도기에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아졌지만 아직 갈 길이 먼 상태. 법과 제도는 앞서가지만 문화와 인식은 뒤따라오지 못하는 상태. 바로 이런 간극 속에서 새로운 갈등과 논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을 국제적 맥락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성평등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이들 국가의 특징은 몇 가지입니다. 첫째, 육아휴직 제도가 매우 관대합니다. 스웨덴의 경우 부모가 합쳐서 480일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그중 90일은 상대방에게 양도할 수 없어서 아버지의 육아휴직 참여를 독려합니다. 둘째, 어린이집과 유치원 같은 보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국가가 보육 비용의 대부분을 지원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셋째, 유연근무제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많은 직장에서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단축근무 등을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한국보다 훨씬 쉽습니다. 넷째, 성별 임금 격차가 작습니다. 물론 북유럽에도 임금 격차가 있지만 OECD 평균 약 12%보다 낮은 510% 수준입니다. 한국의 31%와 비교하면 큰 차이입니다. 다섯째, 정치 참여에서 여성 비율이 높습니다. 스웨덴 국회의원의 약 46%가 여성입니다. 핀란드는 2019년 34세 여성 총리가 탄생했고 주요 정당 대표 5명 중 4명이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북유럽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기업 최고 위층에는 남성이 많고 가사노동 분담도 완전히 평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국보다는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일본은 한국과 매우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82년생 김지영이 일본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킨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일본 여성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성별 임금 격차는 약 22%로 한국 31%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의 M자 곡선도 한국과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일본 기업 문화도 한국과 비슷합니다. 장시간 근무 문화, 회식 문화, 승진에서의 성차별 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출산 후 정규직을 떠나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으로 일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일본 정부가 최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자 여성의 경력 단절이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우먼노믹스라는 정책을 추진하며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변화는 느립니다. 문화와 관행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 법은 있지만 복지는 없다. 미국은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법적으로는 성차별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위반 시 처벌도 강력합니다. 직장에서 성별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거나 승진에서 차별하면 큰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연방 하원 의원의 약 29%가 여성입니다. 주지사, 상원 의원 중에도 여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복지 제도가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법적 육아휴직 제도가 없는 나라입니다. 연방법으로는 무급 12주만 보장되고 그마저도 모든 직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비용도 매우 비쌉니다. 많은 가정에서 보육비가 월급의 3,04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출산 후 일을 그만두거나 아예 출산을 포기합니다. 즉 미국은 법적 평등은 진전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프랑스는 또 다른 모델을 보여줍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것이죠. 프랑스의 합계 출산율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편입니다. 약 1.8명.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관대한 복지 때문입니다. 출산 수당, 육아 수당, 보육 지원 등이 충실합니다. 3세 이상 아동의 거의 100%가 무상 유치원에 다닙니다. 3세 미만 아동을 위한 어린이집도 잘 갖춰져 있고 국가가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도 관대합니다. 첫째 아이의 경우 6개월, 둘째부터는 3년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지원 덕분에 프랑스 여성들은 출산 후에도 경력을 유지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물론 프랑스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기업 고위직의 여성이 적습니다. 하지만 일과 육아의 병행은 한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중국은 매우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성 교육 수준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고 도시 지역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 활발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통적 가치관도 여전히 강합니다. 특히 결혼과 출산에 대한 압박이 심합니다. 성공한 여성도 결혼과 출산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최근 중국에서는 이런 압박에 저항하는 젊은 여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탕핑 누워있기, 바이란 썩어버리기 같은 용어로 표현되는 현상인데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거부하고 최소한의 생활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상황과도 닮았습니다. 높은 교육 수준과 능력을 가진 여성들이 사회의 이중적 요구일도 잘하고 결혼 출산 육아도 완벽하게 하라에 지쳐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국제 비교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법과 제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북유럽과 프랑스의 사례가 이를 보여줍니다. 둘째, 문화를 바꾸는 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직장 문화가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을 눈치 주면 소용없습니다. 셋째, 성평등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저출산, 경제 성장, 사회 지속 가능성 모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넷째, 완벽한 모델은 없습니다. 북유럽도 프랑스도 미국도 각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장점을 배우되 우리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사회학자, 여성학자, 경제학자, 심리학자들은 82년생 김지영과 그것이 보여주는 현상을 어떻게 분석할까요? 사회학적 관점 구조의 문제. 사회학자들은 김지영의 경험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의 문제로 봅니다.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유의 개념을 빌리면 이것은 아비투스 HABITUS의 문제입니다. 아비투스란 사회적으로 학습되어 내면화된 성향이나 습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에서 남자는 이래야 한다, 여자는 이래야 한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받습니다. 이것이 내면화되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규정합니다. 김지영이 카페에서 모욕을 당했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 직장에서 차별을 받으면서도 내가 부족한가? 라고 자책한 것, 이 모든 것이 아비투스의 작용입니다. 저항하기보다는 수용하고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자신을 탓하도록 학습된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은 또한 제도적 성차별에 주목합니다. 명시적인 차별 법률은 사라졌지만 관행과 문화 속에 차별이 남아 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결혼 계획이 있나요? 라고 묻는 것,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술을 따르게 하는 것,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을 이상하게 보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제도적 차별입니다. 여성학자들은 82년생 김지영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그 한계를 지적합니다. 특히 교차성 INTRSCTIONALITY의 부재를 문제 삼습니다. 교차성이란 성별, 계급, 인종, 장애 등 여러 정체성이 교차하면서 만들어내는 복합적 억압을 의미합니다. 김지영은 여성으로서 차별받지만 동시에 중산층이고 대졸자이고 비장애인입니다. 즉 어떤 측면에서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여성, 이주 여성, 장애 여성은 김지영과 다른 경험을 합니다. 그들은 성차별뿐 아니라 계급차별, 인종차별, 장애차별을 동시에 겪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82년생 김지영에는 없습니다. 여성학자들은 이것이 이 책의 한계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권의 책이 모든 것을 다룰 수는 없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책을 시작점으로 삼아
더 다양한 여성들의 이야기로 확장해가는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성차별을 비효율의 문제로 봅니다. 여성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경제 전체가 손해를 본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IMF의 한 연구는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면 GDP가 증가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맥킨지의 연구는 기업 이사회의 여성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 실적이 좋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김지영의 사례로 돌아가 봅시다. 그녀는 능력 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일을 좋아했고 잘했습니다. 하지만 출산과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었습니다. 그녀가 쌓은 경력과 경험, 그녀에게 투자된 교육 비용이 모두 낭비된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이 개인의 비극일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손실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처럼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나라에서 능력 있는 여성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치명적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김지영의 해리 증상에 주목합니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한 것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의 신호입니다. 트라우마 연구자들은 복합 트라우마 컴플렉스 트로머 개념을 제시합니다. 한 번의 큰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상처들이 누적되어 만들어지는 트라우마입니다. 김지영이 겪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번의 폭력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작은 차별들. 하나하나는 참을 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쌓이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심리학자들은 또한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김지영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증상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인정하고 그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억압된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 차원뿐 아니라 사회 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사회가 여성들의 경험을 인정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할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가능합니다. 문화비평가들은 82년생 김지영이라는 텍스트 자체를 분석합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재현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책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오랫동안 말해지지 않았던 경험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의 일상적 경험이 문학적으로 재현된 것이죠. 하지만 비평가들은 재현의 한계도 지적합니다. 이 책은 특정 계층, 특정 세대의 경험을 중심으로 합니다. 다른 여성들의 경험은 재현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책이 소비되는 방식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공감했지만 그것이 실제 변화로 이어졌는가? 아니면 단순히 소비되고 끝났는가? 문화비평가들은 텍스트를 읽는 것을 넘어 그것을 어떻게 실천으로 연결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역사학자들은 82년생 김지영을 한국 페미니즘 운동의 맥락 속에 위치시킵니다. 1980년대에는 노동 현장의 여성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성폭력, 가정폭력 같은 이슈들이 부각되었습니다. 2000년대에는 호주제 폐지 운동이 있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한국 페미니즘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젊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미투, 나의 성폭력 이야기 같은 해시태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왔고 또 이런 흐름을 가속화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 사회운동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82년생 김지영과 그것이 드러내는 문제는 매우 복합적입니다. 사회학적, 경제학적, 심리학적, 문화적, 역사적 차원이 모두 얽혀 있습니다. 단순한 해법은 없습니다. 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복지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의 인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모든 차원에서 동시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 변화의 가능성을 봅니다. 문제가 인식되고 논의되고 해결책이 모색되고 있으니까요. 느리지만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분석하고 토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우리 각자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일상 속 차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다시 보는 것이죠. 명절에 설거지를 하는 사람들의 성별을 관찰해 보세요. 회의에서 누가 말하고 누구의 말이 경청되는지 주목해 보세요. 육아와 관련된 질문이 누구에게 가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런 관찰을 통해 우리는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만약 당신이 남성이라면 당신이 누리는 특권을 인식하세요.
밤길을 걸을 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나이가 들어도 늙었다는 평가를 덜 받는 것. 이 모든 것이 특권입니다. 특권을 인식한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특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침묵하지 않고 연대하고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세상을 만듭니다. 남편이 육아를 도와준다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육아한다고 말하세요. 여자치고는 잘한다가 아니라 잘한다고 말하세요. 성차별적 농담에 웃어주지 마세요. 그건 웃긴 게 아니라 차별이에요 라고 말할 용기를 가지세요. 처음에는 분위기를 깨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문화를 바꿉니다. 만약 당신이 파트너와 함께 산다면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을 평등하게 분담하세요. 도와준다는 마인드가 아니라 내 일이기도 하다는 마인드로 접근하세요.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도 평등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들에게도 설거지를 시키고 딸에게도 당당하게 의견을 말하도록 격려하세요.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특히 남성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되 진짜로 들으세요. 중간에 끊거나 설명하려 들거나 그 정도는 아닐 텐데라고 부정하지 마세요. 그들의 경험은 당신의 경험과 다릅니다. 같은 사회를 살아도 전혀 다른 현실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경청하고 배우세요. 만약 당신이 채용이나 인사에 관여한다면 공정성을 위해 노력하세요. 여자는 어차피 그만둘 것이라는 편견을 버리세요. 능력을 기준으로 평가하세요. 익명 채용, 블라인드 평가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름, 사진, 학교 같은 정보를 가리고 평가하면 무의식적 편견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세요. 만약 당신이 관리자라면 육아휴직 쓰는 건 당연한 권리야 라고 명확히 말하세요. 육아휴직을 쓰고 돌아온 직원을 불이익 없이 대하세요. 오히려 환영하고 복귀를 축하하세요. 3. 유연 근무제 활성화. 일과 육아 또는 다른 개인적 책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근무 환경을 만드세요.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단축근무 등을 허용하세요. 이것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성도 자녀가 없는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일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희롱이나 성차별적 발언을 목격하면 침묵하지 마세요. 그건 부적절해요 라고 말하세요. 피해자를 지지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많은 조직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형식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피해자가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고 공정하게 처리되는 시스템을 만드세요. 육아휴직, 어린이집, 성평등 정책에 관심을 가지세요. 좋은 정책을 지지하고 나쁜 정책에 반대 의견을 내세요. 투표할 때 성평등 이슈를 고려하세요. 어떤 후보가 성평등 정책을 제시하는지 실제로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여성들의 운동을 지지하세요. 미투 운동, 낙태죄 폐지 운동, 성평등 임금 운동 등에 연대하세요. 남성도 페미니즘 운동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해야 합니다. 성평등은 모두의 문제니까요. TV, 영화, 광고에서 여성이 어떻게 재현되는지 비판적으로 보세요. 성차별적 콘텐츠에 항의하고 좋은 콘텐츠를 지지하세요. 특히 자녀가 있다면 함께 미디어를 보면서 대화하세요. 저 광고에서 엄마만 설거지 안 해? 왜 그럴까? 같은 질문을 던지고 함께 생각해 보세요. 교육에서 교사나 학부모라면 아이들에게 성평등을 가르치세요. 단순히 남녀는 평등하다는 말만이 아니라 실제 사례를 통해 차별이 무엇인지, 왜 문제인지 설명하세요. 82년생 김지영 같은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나이에 맞게 선택하고 강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역할 모델을 보여주세요. 여성 과학자, 여성 CEO, 남성 간호사, 남성 유치원 교사 등 성별과 상관없이 누구나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남자는 씩씩해야 해, 여자는 얌전해야 해 같은 말을 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자기 자신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세요. 남자아이가 울어도 괜찮고 여자아이가 활발해도 괜찮습니다. 성별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을 존중하세요. 이 모든 것들이 거창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나 하나 바뀐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항상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일상에서 차별의 문제를 제기하고 한 기업이 육아휴직 문화를 바꾸고 한 학교가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사회 전체가 바뀝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노력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김지영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딸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어떤 세상에서 살 것인지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2년생 김지영은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거울입니다. 이 책을 읽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무엇보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